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오늘 무라카미 하루키의 1인칭 단수로 두 번째로 찾아왔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많은 작품들을 내오는 작품마다요 그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뭔가의 그 내용들이 이 시선을 끈다고 할까요? 뭔가 빨려들려는 그런 매력적인 내용들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노르웨이 숲을 처음 접했을 때는 조금은 의아했지만 그것을 다 읽었을 경우에 정말로 뭔가 여운이 남아지더라고. 잔잔한 여운. 그 숲, 여러분들도 한번 숲을 거닐어 보셨겠지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숲을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맑고 울창한 숲을 그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싹 비치면서 그 맑은 흙, 그 흙을 밟으면서 그 느끼면서 그 기분은 어떨까요? 참 그런 시대가 지금도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렵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서로를 만나고 따뜻한 사회가 될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크림. 왜 크림이라고 지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크림으로 읽어드릴게요. 18살 때 겪은 기묘한 일을 나는 아는 동생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경위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야기가 나왔다. 아무튼 내가 18살이었던 시절은 아득한 옛날이다. 거의 고대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결론이 없다. 고등학교는 이미 졸업한 상태였어. 대학은 가지 않았고 말하자면 재수생 신분이지. 나는 일단 그렇게 설명한다. 불안정한 심장이었지만 그렇게 곤란한 상태라고는 할 수 없었어.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한 사립대학은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거든. 하지만 부모님이 국립대학을 고집하셔서 힘들겠는데 싶으면서도 시험을 받고 예상대로 떨어졌지. 당시 국립대학 입시에는 수학이 필수였는데 난 미적분 계산에 눈꼽만큼도 흥미가 없었거든. 그래서 거의 형식적으로 1년간 여영부영 시간을 죽이고 있었어. 재수학원도 안 다니고 도서관에 드나들면서 두꺼운 소설책만 실컷 읽었지. 부모님은 내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수험 공부하는 줄 아셨을 거야. 그래도 어쩌겠어. 미적분 계산이 원리를 파고드는 것보다 발자크 전집을 독파하는 쪽이 훨씬 즐거운데. 그해 10월 초 나는 한 여자에게서 피아노 연주에 초대장을 받았다. 그녀는 나보다 한 학년 아래고 같은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배웠다. 딱 한 번 모차르트의 내 손을 위한 소품을 연탄으로 연주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내가 16살 때 피아노 학원을 그만둔 뒤로 만난 적이 없었다. 지금 와서 왜 갑자기 그런 모임에 초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설마 그녀는 내 취향의 얼굴이 아니었을지언정 이른바 미인형이었고 늘 세련되고 질 좋은 옷을 입었으며
학비가 비싼 사립유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어디로 보나 나처럼 존재감 없고 평범한 남자에게만 관심을 가지거나 호감을 품을 타입은 아니다. 연탄 연주에서 그녀는 내가 실수할 때마다 번번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의 피아노 실력이 나보다 좋았던 데다가 나는 긴장을 잘하는 편이라 누군가 나란히 연주할 때는 곧잘 실수를 했다. 팔꿈치가 부딪힐 때도 종종 있었다. 그렇게 어려운 곡도 아니었고 더욱이 나는 쉬운 파트를 맡고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그때마다 그녀는 아 뭐야 하는 표정을 슬쩍 내비쳤다. 작게 하지만 똑똑히 들리도록 혀를 차기도 했다. 그 소리를 지금도 떠올릴 수가 있다. 내가 슬슬 피아노를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한 데는 그 소리 탓도 있었는지 모른다. 어쨌거나 나와 그녀는 우연히 같은 피아노 학원에 다닌 사이일 뿐이다. 학원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긴 했지만 친밀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 그러므로 그녀에게서 갑자기 날아온 연주회, 독주회가 아니라 3명이 합동으로 여는 리사이틀이었지만 초대장은 내게는 의외라고 할까?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다. 어쨌거나 그에 나는 시간 하나는 남아도는 몸이었기에 일단 회신용 엽서에 참석하겠다고 표시해서 보내두었다. 그녀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 피아노 리사이틀에 나를 초대했는지 그 영문을 만약 영문 같은 것이 있다면 알고 싶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그 뒤로 피아노 실력이 일취월장했고 그것을 내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에게 뭔가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도? 요컨대 나는 호기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여기저기 머리를 부딪혀가며 학습하는 과정이 있었던 셈이다. 공연장은 고베이 산 위에 있었다. 한큐전철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 가파른 언덕을 올라간다. 산꼭대기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걸어가면 한 대기업이 소유해 운영하는 작은 콘서트홀이 있고 거기서 리사이틀이 열린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다니기 불편한 산에서 조용한 고급 주택에다가 콘서트홀이 있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물론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이 많다. 초대받았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닐 듯해서 역 앞 꽃집에서 적당한 꽃을 골라 다발을 만들고 때맞춰 도착한 버스에 올라탔다. 쌀쌀나고 흐린 일요일 오후였다. 하늘이 두꺼운 잿빛구름으로 뒤덮여 당장이라도 찬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바람은 없다. 나는 얇은 무지 스웨터 위에 청회색 헤링본 재킷을 입고 캠퍼스 숄더백을 비스듬히 메고 있었다. 재킷은 너무 새 것이고 가방은 너무 오래된 것이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셀로판지에 쌓인 화려한 빨간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런 차림으로 버스에 앉아있자니 주위 승객들이 힐끔힐끔 내 쪽을 쳐다봤다. 혹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 무렵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곧바로 얼굴이 빨개지곤 했다. 그리고 한번 그러고 나면 붉은기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나는 어쩌다 이런 곳에 와 있는가. 자석이 하자 어깨를 웅크리고 달아오른 뺨을 손바닥으로 식히면서 자문했다. 특별히 보고 싶지도 않은 여자의 특별히 듣고 싶지도 않은 피아노 리사이트를 위해 용돈을 털어 꽃다발까지 사서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11월에 일요일 오후에 이런 산꼭대기까지 제 발로 찾아오다니 참석 의사를 밝힌 엽서를 우체통에 넣었을 때부터 머리가 어떻게 된 게 틀림없었다. 산을 올라갈수록 승객은 하나둘 줄어들고 내려야 할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차 안에 남은 건 나와 운전기사 둘뿐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엽서에 적힌 대로 길게 이어진 완만한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항구의 풍경이 보였다. 말았다 했다. 항구에는 수많은 크레인이 보였다. 날이 흐린 탓에 바다는 납을 채워넣는 듯 딱딱하게 물들어 있었고 허공으로 울뚝불뚝 내뻗은 크레인은 바다 밑에서 기어나온 흉측한 생물이 더듬이처럼 보였다. 언덕을 올라갈수록 주위 집들이 점점 커지고 호화로워졌다. 어느 집이나 만들어진 돌담이 받치고 있고 커다란 대문과 자동차 2대가 들어가는 차고가 딸려 있었다. 철쭉 화단이 무척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다. 어디 가까운 데서 대형견이 짖는 소리가 들렸다. 걔는 세 차례 힘차게 짖고는 누군가에게 험한 주의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대번에 침묵했다. 초대장에 적힌 번지수와 약도에 의지해 언덕 올라갔지만 걸을수록 불길한 예감이 막인 내 안에서 부풀어갔다. 뭔가 이상하다. 우선 지나다니는 사람이 너무 없다. 버스에서 내려 걷기 시작한 뒤로 한 명도 마주치지 못했다. 차 2대가 지나가긴 했지만 전부 위에서 내려오는 승용차였다. 만일 근처에서 리사이트 같은 곳이 열린다면 왕래하는 사람들이 좀 더 보일 법한데
그런데 주위엔 인기척이라고는 없고 모든 것이 깊은 정적에 쌓여 있다. 마치 머리 위에 두꺼운 구름이 소름을 고스란히 빨아들여 버리는 것처럼. 뭔가 착각한 걸까? 재킷 주머니에서 초대장을 꺼내 장소와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얼결에 잘못 읽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 깊게 들여다봐도 틀린 곳은 없었다. 거리명도 맞고 버스 정류장명도 맞고 날짜도 맞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쨌거나 콘서트홀까지는 가보는 수밖에 없다. 이윽고 찾던 건물에 도착했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은 커다란 쌍여다지 철문이 굳게 닫혀있다는 사실이었다. 철문에 굵은 쇠사슬이 친친 감겨있고 거대한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 주위에 인기척은 없다. 문틈으로 꽤 넓은 주차장이 보였지만 차는 한두 서 있지 않았다. 포속 사이로 녹색 잡초가 얼굴을 내민 걸 보니 벌써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쓰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문에 걸린 커다란 문패는 이 건물이 틀림없이 내가 찾던 콘서트 홀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문에 달린 인터폰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역시 답이 없다.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리사이트 시간 15분 전이다. 하지만 문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철문은 군데군데 도료가 벗겨져 녹슬기 시작한 것 같았다. 달리 할 일도 떠오르지 않아서 혹시나 하고 한 번 더 아까보다 길게 버튼을 눌러봤지만 반응은 똑같다. 깊은 침묵.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육중한 철문에 기대어 10분쯤 기다렸다. 그 사이 누군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옅은 기대를 품고서.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문 안쪽에는 바깥쪽에도 움직이라 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바람도 없고 새도 울지 않고 개도 짖지 않는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구름으로 빈틈없이 뒤덮여 있었다. 이윽고 나는 단념하고 그 애에 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다. 좀 전에 내렸던 버스정류장을 향해 뭔가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만 오늘 여기서 피아노 리사이트 같은 것이 열릴성 쉽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빨간 꽃다발을 들고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분명히 엄마가 그 꽃다발은 대체 뭐니? 라고 물어볼 테지만 대충 둘러대는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휴지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었지만 단번에 버려버리기에는 물론 내 기준에 그랬다는 말이지만 적지 않은 출혈이었다. 언덕길을 조금 내려가니 산 쪽 도로변에 아담한 공원이 있었다. 면적은 대략 단독주택 한 채쯤 될까? 안쪽은 완만한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공원이라지만 식수대도 없고 놀이기구가 놓여 있지도 않다. 한가운데 지붕이 달린 작은 정자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다. 비스듬한 격차 벽에 담쟁이 덩굴이 소심하게 얽혀 있다. 주변에 감목이 있고 주변에는 네모난 평석이 깔려 있다.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누군가 정기적으로 손질하는지 스모커하다는 잘 가꿔졌고 잡초 한 폭이 없으며 근처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언덕길을 올라올 때는 이런 공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쳐 버렸지만 마음을 정리할 생각으로 공원에 들어가 정자벽에 달린 벤치에 앉았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싶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일단 앉고 나자 내가 몹시 피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참 전부터 피로가 쌓여 있었는데 모르고 살다가 지금 겨우 알아차린 듯한 좀 이상한 피곤함이었다. 정자 입구 쪽에서 항구가 한눈에 내리다 보였다. 돌지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션이 여러 척 정박해 있었다.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 부두에 쌓인 네 모습 금속 컨테이너가 꼭 책상의 동전이며 크립 따위를 넣어둔 작은 정리함 같았다. 이윽고 머리에서부터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육성이 아니라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다. 내용까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문장을 하나하나 명료하게 끌으며 정중하게 감정을 일절 담지 않은 채 말하고 있었다.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하려는 듯이 어쩌면 나만을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내가 무엇을 착각했는지, 무엇을 못 보고 지나쳤는지 누군가 여기까지 알려주러 왔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알아듣기 쉬워졌다. 아마도 자동차 지붕에 확성기를 얹고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오는 모양이다. 서두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이윽고 그것이 기독교 선교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사람은 냉정한 단조로운 목소리를 말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음을 맞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사후 심판을 피할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지
자신이 죄를 엄밀히 심판받습니다. 벤치에 앉은 채 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인적 없는 산위의 주택까지 선교 활동하는 건지 의문을 가졌다. 이 일대에 사는 건 자동차를 몇 대씩 소유한 유복한 사람들 뿐이다.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가? 수입이며 지위며 죄와 구원과는 관계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청하고 스스로 저지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지옥불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는 자만이 사후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기독교 선교 차량이 눈앞 도로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후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뭐라도 좋으니 힘있고 단호한 어조로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듣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자동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확성기 목소리는 이쪽으로 달아가오는가 싶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갑자기 다시 작고 희미해지더니 결국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아마 어느 모퉁이에서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꺾은 모양이었다. 그 자동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어디론가 가버리자 나 자신이 온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문득 그녀에게 속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부터 알 것 없이 그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니 직관했다고 해야 할까? 그녀는 어떤 이유로 그러면 그게 뭔지는 짐작도 안 가지만 허위 정보를 알려줘 일요일 오후에 나를 이런 산유로 끌어낸 것이다. 무슨 일 때문에? 내게 개인적 원한이나 미움을 품게 되는지 모른다.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참을 수 없을 만큼 나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인지 잊지도 않은 리사이틀 초대장을 보내고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라기보다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상상하면서 어디선가 혼자 소리 없이 웃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소리내어 웃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이 그저 아기만으로 이만큼 치밀하게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을까? 엽서 인쇄만 해도 제법 손이 갔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사람을 심술 굳어질 수 있을까? 그녀에게 미움을 살 만한 짓을 한 짓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마음을 짓밟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내거나 불쾌감을 안겨주거나 한다. 그렇게 아주 없다고는 못할 몇 가지 원망의 가능성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몇 가지 오해의 가능성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내가 수긍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미로를 수학 없이 왕복하는 사이 내 의식은 표지판을 놓치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당시에는 1년에 한두 번 그런 증세를 덮쳐오곤 했다. 아마도 스트레스성 과업 비슷한 것이었으리라. 뭔가 마음이 혼란해지는 일이 생기면 기도가 막힌 것처럼 폐에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금리에 휩쓸려 죽기 직전인 사람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고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몸이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증세는 크면서 조금씩 사라졌지만 그러고 보니 얼굴이 빨개지는 일도 어느새 없어졌다. 10대 무렵이 나는 여러모로 성가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 같다. 정자의 벤치에서 두 눈을 감고 몸을 웅크리고 그 정지 상태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렸다. 5분쯤이었을 수도 15분쯤이었을 수도 있다. 시간은 잘 모르겠다. 그 사이 나는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기묘한 도형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술을 세며 호흡을 가다듬며 있었다. 심장은 갈비뼈 우리 안에서 겁에질을 뛰어다니는 쥐처럼 파닥파닥 불규칙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술을 세는데 집중하느라 정신이 들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내 앞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의 시선이 가만히 나를 향해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나는 신중하게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맥박은 아직 약간 불규칙했다. 정자 맞은편 벤치에 어느새 한 노인이 앉아서 내 쪽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10대 소년에게 노인이 나이를 가늠하기란 간단하지 않다. 다들 그저 똑같은 노인으로만 보인다. 예순이건 일흔이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 우리와 달리 더 이상 젊지 않다. 그저 그뿐이다. 노인은 준키 야한 편이고 청회색 털 가디건에 밤색 코드로이 바지를 입고 남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어느 것이나 새 것이었던 시절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난 듯했다. 하지만 허름해 보이지는 않았다. 굵고 뻣뻣해 보이는 백발은 귀에 몇 가닥씩 덩어리 져서 미역 감은 새의 깃털처럼 뻗쳐 있었다. 안경은 쓰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보아하니까 꽤 시간 내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기미가 느껴졌다. 아마도 괜찮나 하고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는 분명히 고통스러워 보였을 테니까 실제로도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노인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단단히 접힌 검은색 장우산을 지팡이처럼 양손으로 틀어쥐고 있었다. 황갈색 나무 손잡이가 달린 튼튼해 보이는 우산으로
여차하면 무기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아마 근처에 사는 노인인가 보다. 우산 말고는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대로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고 노인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선은 내 쪽을 향한 채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영 불편해서 꼭 남의 집 정원에 허락 없이 들어와 버린 느낌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얼른 벤치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싶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잠시 그대로 시간이 흘렸다. 그리고 나서 노인이 불쑥 입을 열었다. 중심이 여러 개 있는 원. 나는 똑바로 고개를 들고 상대의 얼굴을 보았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이마가 이상하게 넓고 코가 뾰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새부리처럼 날카롭게 솟아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노인은 같은 말을 역시 조용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중심이 여러 개 있는 원.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당연히 나는 알 수 없었다. 혹시 이 남자가 좀 전에 기독교 선교 차량을 몰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했다.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여기서 잠깐 쉬는 게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 확성기의 목소리는 훨씬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혹은 테이프에 녹음한 소리였을지도 모르지만. 뭔요? 나는 하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상대가 연장자인데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 중심이 여러 개, 아니 때로는 무수히 있으면서 둘레를 갖지 않은 원. 노인이 이맛살을 한층 더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런 원을 자네는 떠올릴 수 있겠나? 아직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예의상 한번 생각해 보았다. 중심이 여러 개 있으면서 둘레를 갖지 않는 원. 그런 것을 그려보기란 불가능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노인은 침묵만 한 채 가만히 내 쪽을 보았다. 좀 더 그럴듯한 의견을 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원은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힘없이 덧붙였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 물론이야. 당연하지. 학교에선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학교 같은 데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거든. 자네도 알다시피 어째서 이 노인은 그런 걸 알까? 그런 원이 정말 실제로 있나요? 내가 물었다. 이따마다. 노인이 말하고는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누구의 눈에나 보이진 않지. 어르신한테는 보이나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 질문은 한동안 어색하게 공중에 떠있다가 이윽고 흐릿해지더니 사라졌다. 노인이 말했다. 알겠나. 자네는 혼자 힘으로 상상해야 돼. 정신 차리고 지혜를 쥐어짜서 떠올려 보라고. 중심이 여러 개 있고 둘레를 갖지 않은 원을. 그렇게 진지하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서야 비로소 조금씩 그게 어떤 것인지 보이거든.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당연하지. 노인은 무슨 단단한 것이라도 뱉어내듯이 말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치고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있는가? 그러고는 행을 바꾸듯 간결하게 헛기침 한번 했다. 그래도 말이야, 시간을 쏟고 공을 들여 그 간단치 않은 일을 이루어내고 나면 그것이 고스란히 인생의 크림이 되거든. 크림? 프랑스어로 크렘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나? 모른다고 나는 말했다. 프랑스어 같은 건 전혀 모른다. 크림 중에 크림, 최고로 좋은 것이란 뜻이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에센스. 그게 크렘드레 크렘이야. 크렘드레 크렘. 알겠나? 나머지 죄다 참고 시시할 뿐이지.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 나는 잘 알 수 없었다. 크렘드라 크림? 잘 생각해보게나 노인이 말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열심히 생각하는 거야. 중심이 여러 개 있고 둘레를 갖지 않은 오늘. 자네 머리는 말세. 어려운 걸 생각하라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내라고 있는 거라고. 비슬비슬 늘어져 있으면 못 써. 지금이 중요한 시기거든. 머리와 마음이 다져지고 빚어져 가는 시기니까. 나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그 원을 머릿속을 그려보려고 했었다. 비슬비슬 늘어져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중심이 여러 개 있고 나아가 둘레를 갖지 않은 원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진지하게 생각해도 그때 나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하는 원이란 일정한 중심을 놓고 거기서부터 등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곡선이 둘레를 지니는 도형이었다. 컴퍼스로 그릴 수 있는 단순한 도형이다. 노인이 한 말은 애당초 원의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노인이 머리가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나를 놀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뭔가를 내게 전하려 한다. 왠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은 곳을 빙빙 맴돌 뿐이었다. 중심이 여러 톡은 무수히 있는 원이 어떻게 하나의 원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고도에 비하 철학적 비유 같은 것일까? 나는 단념하고 눈을 떴다. 더 많은 실마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내가 환영을 본 걸까? 아니, 당연한 그것은 환영이 아니다. 그는 틀림없이 눈앞에 있었고 우산을 단단히 틀어지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내 말을 걸고 불가해한 물음을 남기고 갔다. 그러고 보니 호흡이 평소대로 돌아와 있었다. 국류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항구의 상공에서는 끝에까지 촘촘히 뒤덮였던 샛빛 구름이 군데군데 갈라지기 시작했다. 작게 벌어진 구름 틈새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크레인 창고의 알루미늄 지붕을 반짝였다. 마치 그 한 점을 정확히 조준한 것처럼. 나는 쉬나 저이고도 할 수 있으면 그 인상적인 광경을 오랫동안 질리지도 않고 바라보았다. 내 옆에는 셀로판지에 쌓인 작고 빨간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날 나에게 일어난 일련이 기묘한 사건의 소소한 증거물처럼.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정자 벤치 위에 두고 가기로 했다. 그러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는 몸을 일으키고 아까 내렸던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약간 부는 것 같았다. 그 바람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을 흐트러뜨린 모양이었다. 이야기를 끝내자 아는 동생이 조금 뜸을 들였다가 입을 연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무슨 의도라든가 원리 같은 게 작용했던 걸까요? 그 늦가을의 일요일 오후 내가 고베이 산 위에서 맞닥뜨렸던 기묘한 상황. 내 앞으로 온 초대장의 지시에 따라 연주회장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불가사의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는 그것을 묻고 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의문이다. 나는 결론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모든 것은 수수께끼 고대 문자처럼 해독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것이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었고 18살이 나를 깊은 당혹과 혼란에 빠뜨렸다. 잠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할 정도로. 나는 말한다. 그래도 원리나 의도 같은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 그 말에 그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나는 잠잠고 고개를 끄덕인다. 아는 동생이 말한다. 그래도 나 같으면 무척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일이 진상을 알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 나 같은 입장이었다면. 나도 물론 그때는 무척 신경 쓰였어. 내가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곱씹어 보았지. 상처도 받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멀찌감치 물러나 바라보니 전부 아무래도 상관없는 시시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인생이 크림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라고. 인생이 크림? 그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우리 인생에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 설명이 안 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렇지만 마음만은 지독히 흐트러지는 사건이. 그런 때는 아무 생각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그저 눈을 감고 지나가게 두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커다란 파도 밑을 빠져나갈 때처럼. 아는 동생은 한동안 말없이 그 커다란 파도를 생각한다. 경력이 오랜 서퍼인지라 파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연다. 하지만 아무 생각 안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죠. 그렇지, 쉽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치고는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하고 그 노인은 말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말할 때처럼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그래서 그 중심이 여러 개 있으면서 둘레를 같지 않은 원 말인데요. 아는 동생이 마지막에 묻는다. 해답이라 할 만한 건 찾았어요? 글쎄, 내가 말한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잡는다. 글쎄. 지금까지 살면서 설명이 안 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렇지만 마음에 지독히 흐트러지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주라고 할 정도는 아니어도 몇 번쯤 그런 일이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 원에 대해 중심이 여러 개 있고 둘레를 갖지 않은 원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18살 때 그 정자의 벤치에서 그랬듯이 눈을 감고 심장 박동에 귀 기울이면서 어떤 것인지 대충 알겠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다시 알 수 없어졌다. 그러기 되풀이한다. 아마 그것은 구체적인 도형으로서의 원이 아니라 사람이 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원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를테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무언가에 깊은 연민을 느끼거나 이 세상이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거나 신앙 혹은 신앙 비슷한 것을 발견하거나 할 때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그 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닐까? 어디까지나 나의 막연한 추론일 뿐이지만 자네 머리 말일세 어려운 걸 생각하라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내라고 있는 거라고. 그것이 고스란히 인생이 크림이 되거든. 나머지는 죄다 하찮고 시시할 뿐이지. 백발이 노인은 그렇게 말했다. 가을이 끝나가는 흐린 일요일 오후 고베이 산 위에서 그때 나는 작고 빨간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특별한 원에 대해 혹은 하찮고 시시한 것에 대해 그리고 내 안에 있을
특별한 크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크림. 크림은 정말 뭔가 구름같이 맛있잖아요, 크림. 어딘가 빵에 크림 발라먹는 것도 맛있고, 크림 하면은 전 먹을 것을 지금 생각해냈어요. 얼굴에 바르는 크림도 있는데, 크림이라는.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이 원에 대해서, 이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즐거운 토요일. 마음만은 항상 기분 좋은 주말이 되시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